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14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CME 페드워치 툴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다가오는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기준금리의 상승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전망치를 정리해주고 있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FOMC 미팅은 이제 어느덧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의 기준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지 그 수치를 확인해 볼 텐데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요, 한 달 전에 수치가 나와 있는데 2023년 2월 14일에는요 시장 참여자들 중에 기준금리가 상승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참여자들은 0%였습니다. 아예 없었죠. 그리고 무려 90.8%의 시장 참여자들은요 기준금리가 0.2% 올라가는데 그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3월 7일 기준으로 보시면 일주일 전이죠. 갑자기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연준 의장이 공개석상에 등장을 해서 굉장히 호키시한 발언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숫자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바뀌었죠. 그때 이제 0.2% 올라갈 거라고 보는 시장 참여자들은 30.2%로 줄었고요. 자, 그리고 0.5%포인트 이상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은 70%로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수치를 보시면 3월 10일 기준입니다. 3월 10일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소식이 이제 시장에 퍼져나갔잖아요. 자, 그러면서 수치가 갑자기 움직이죠. 0.25% 올라갈 거라고 보는 참여자들이 60%로 갑자기 증가했고요. 0.5%포인트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은 40.2%로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비율을 보시면 이제는 아예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29%까지 상승을 했고요. 0.25%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은 71.6%로 올라갔습니다. 자, 반면 다가오는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기준금리가 0.5% 올라갈 거라고 보는 시장 참여자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난 한 달간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주가 역시도 심하게 흔들린 것이 사실인데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수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CPI입니다. 자, 2023년 2월의 CPI 지수가요, 바로 오늘 발표가 되죠. 3월 14일 아침 8시 반, 이거는 이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될 거고요. 자, 이 인플레이션 지수 CPI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미국 증시는 심하게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방송의 오프닝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미국 증시의 일부 참여자들은요 더 이상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읽어볼 기사는요, 페드 포즈를 준비했습니다. 페드 포즈라는 것은 이제 기준금리의 상승이 멈출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The failure of SVB. SVB가 그 유명한 실리콘밸리 은행이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실패를 하고 파산 뉴스가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타입의 QE를 도입한다. QE는 이제 우리한테 낯설지 않은 퀀터터티브 이징의 약자죠. 양적 완화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자, 뱅킹 섹터, 지금 현재 금융 섹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뱅킹 섹터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양적 완화를 연준에서 도입할 것이다. 자, 이런 뉴스가 들려오면서요, 일부 투자자들은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이 멈추는구나 라고 예상을 한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페드 펀드의 퓨처, 즉 미래 지수를 보면 40%의 참여자들이 더 이상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이 수치는 조금 변했죠. 지금 현재 가장 최신의 수치를 보시면 28.4%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많은 참여자들이 이제 더 이상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수치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80%의 참여자들이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얼어붙었었죠. 따라서 굉장히 단기간에 분위기가 역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연준에서 새로운 랜딩 퍼실리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랜딩 퍼실리티는요, 돈을 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난 주말에 어떤 뉴스가 들려왔냐면 연준에서 새롭게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BTFP가 그 약자인데요. 자, 이거는 그야말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퍼실리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예금 인출을 하려고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돈이 모자른 뱅크, 그리고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신용조합한테 돈을 꿔주겠다, 1년간 꿔주겠다고 나와 있죠. 자, 여기 1년간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미국 금융 시스템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금융기관들이요, 장기 채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 채권, 1년짜리 채권, 이런 곳에다 많이 자금을 넣어놨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채권의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 얘기는요, 기존 채권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폭락을 한 거거든요. 한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게 되면요, 들어간 채권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이런 기관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채권이 만기되고 원금이 보존될 때까지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한 프로그램의 이름이 BTFP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금융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연준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로 효과를 발휘했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난 3일간 2년 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보시면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2년 국채 금리가 폭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S&P 500 미국 증시는 힘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미국 달러도 치솟다가 이제 그 추세를 멈추고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2년 국채 금리는요, 30일 베이시스 포인트나 3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난주만 해도 2년 국채 금리가 이제 5% 이상으로 올라갔었잖아요.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였죠. 자, 그런데 이 수치가 지금 현재 4.27까지 떨어지면서 안정을 찾고 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달러 인덱스도 0.4% 떨어지면서 미국 증시에는 동시에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발표 예정인 CPI 지수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CPI 발표 내용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잦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면요,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가속화되는 모습, 아니면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도 흔들리잖아요. 거기에 경기가 리세션에 들어갈 확률도 커지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도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발표되는 CPI 지수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때가 때인 만큼 거시적인 경제에 관련된 아티클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사에는 모하메드 엘 에리안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저랑 같은 곳에 살고 있는 동네 주민입니다. 그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의 퀸스 칼리지 학장님을 맡고 계신 분이고요. 동시에 굉장히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자, 이분이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 경제가 스톡, 완전히 껴버릴 수 있다. 어떤 상황에 껴버릴 수 있냐면요, 성장은 둔화되고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상황에 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예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스태그네이션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스태그네이션이 인플레이션과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요, 그 유명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굉장히 장기화되고 동시에 경기까지 침체되면서 굉장히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거죠. 자, there's a risk, 리스크가 존재한다. 미국의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미국의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자, 기준금리도 꾸준하게 상승시켰고요. 거기에 양적 긴축을 통해서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었죠.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잡혀간다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장애물이 등장을 한 거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제는 금융 시스템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 입장에서는요,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상승시키거나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장 참여자 중에서는요, 더 이상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대두가 되고 있죠. 따라서 이 상황에서 엘 에리안은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에서는 적어도 0.25%포인트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면요,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금융 시스템의 안정만 도모하면 안 된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한꺼번에 미국 연준에서는 잡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요, 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1970년대 스타일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개별 종목에 대한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자, 이번에 월프 리서치라는 투자기관에서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실리콘밸리 뱅크 때문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애널리스트들, 월프 리서치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은요, 현재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적인 기회, 그리고 또 한 가지 감명 깊은 비용의 절감 부분,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현재 매크로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 특히 전기차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어떤 리스크냐면요, 많은 테크 기업들이 지출을 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오히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직원을 대량으로 해고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동차 산업의 특징입니다. 자동차는 듀어러블 구츠다. 듀어러블 구츠는 이제 한국말로 내구재라고 설명이 가능한데요, 내구재라는 것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화장지가 떨어지게 되면 당장 내일 화장실을 갈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는 그게 아니죠. 오늘 살 거를 내일로 미루거나 다음 주, 다음 달, 내년까지 미룰 수 있는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매크로의 상황이 악화돼서, 그래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되게 되면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살 계획을 포기하고 미래로 늦출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갑자기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죠. 따라서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혼란한 상황을 보면요, 소비자들의 심내가 지금도 좋지 않았는데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테크 섹터 쪽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도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디맨드, 수요가 많은 폭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오히려 경제 침체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구재를 판매하는 테슬라의 실적도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지금은 투자를 피해야 할 때다. 이런 의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월프 리서치라는 투자기관은요,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에 속해 있고 자동차 산업은 경기의 순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투자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지금 그들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기 자동차 기업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리비안입니다. 자, 비슷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기사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리비안이요, 지금 현재 아마존과의 독점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리비안은 지금 현재 계약 내용에 따르면요, 그들이 만드는 모든 전기 밴을 아마존에만 독점적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다른 기업에 팔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존 입장에서는 리비안의 주식도 투자하고 둘의 이제 독점 계약이 성사가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해 주기를 아마존은요, 리비안에 통보를 했는데 어떠한 내용을 통보했냐면 올해 10,000대 정도의 밴을 구입하는 데 그칠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리비안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10,000대를 넘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그들이 만드는 모든 전기밴을 아마존이 다 사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아마존 입장에서도 조금 난감하게 됐고요, 리비안 입장에서도요, 그들이 아마존한테 팔고 남는 전기밴을 판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기업이 협상을 할 때 이제 10,000대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경기가 좋을 때는 10,000대 이상의 전기밴을 충분히 이제 아마존에서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리비안이 성명서를 냈는데요, 우리의 관계, 아마존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계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일을 할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많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현재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존과 리비안도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할 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도요,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구나. 그뿐만이 아니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이제 이커머스의 대표 주자인데 경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이 필요한 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경기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공유해드렸던 영상들 중에 챗GPT 뒤에는 엔비디아가 있다라는 특별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영상의 내용에 따르면요,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챗GPT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A100라는 GPU가요, 무려 10,000개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당 가격이 지금 $200,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매출을 엔비디아가 앞으로 올릴 수 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확대가 되면요, 엔비디아가 그야말로 뒤에 주저앉아서 많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 뭐 이러한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시면 엔비디아 말고도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인공지능 시대에 많은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론칭했습니다. 자,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출시를 했는데요, 새로운 버추얼 머신을 출시했다. 자, 버추얼 머신은 뭐냐면요, 머신은 이제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컴퓨터는 컴퓨터인데 실제 하드웨어가 있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라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다. 따라서 클라우드 상에 컴퓨터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H100 GPU를 사용했다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A100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의 인공지능 칩을 H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속도가요, A100에 비해서 엔비디아의 H100는 무려 30배 정도 더 빠르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월요일날 출시를 했다. 새로운 버추얼 머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 공간 안에 있는 컴퓨터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 컴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H100 텐서 코어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출시된 가상 컴퓨터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사를 도와줄 것이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사들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는요,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을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 수준의 자연어 처리 모델 인공지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요, 무려 10,000개 가까운 A100 GPU 칩이 필요하다 그랬죠. 따라서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기업들 중에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동원하면서 인공지능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의 시대가 이제 밝아오고 있잖아요. 따라서 모든 기업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싶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기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기업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애저 상에, 클라우드 상에 가상 컴퓨터를 구축해 놓고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따라서 일종의 구동 모델이 형성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가상 컴퓨터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NDH100 VM이 그 이름이고요. 자, 이 가상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작게는 8개, 그리고 많게는요, 수천 개의 엔비디아 H100 GPU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인공지능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격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만 필요하고요, 어떤 기업은 수천 개의 H100 GPU가 필요한 대규모의 인공지능 능력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각 기업이 원하는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 능력을 구축해 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인공지능을 통해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런칭하는구나.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에도 엔비디아가 등장합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 CT라는 투자 기관은요, 그들의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반도체 종목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칩, 그리고 AMD다. 이렇게 귀뜸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엔비디아,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마지막으로 AMD, 추가로 세미컨덕터 이퀴프먼트 컴퍼니지니까 장비를 생산하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현재 이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CT에서 발표를 했고요.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크리스토퍼 데인이고요. 자,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인베스터 센티먼트, 즉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씩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앞에서 언급된 새 종목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포모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포모라는 것은 이제 주가가 막 치솟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세 종목은요, 앞으로 주가의 추세가 좋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경고의 이야기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영진들, 따라서 이러한 반도체 기업들의 경영진들은요, 지나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닝에 대한 전망치를 너무 높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현재 반도체를 사용하는 산업들, 즉 오토모티브,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산업 쪽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미국의 경제, 글로벌 경제가 조금 더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반도체의 수요는 줄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의 경영진이 예상하는 것보다 오히려 실적이 적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시킹알파 툴에 들어가서요, 앞에서 추천되고 있는 세 가지의 주식을 좀 비교해 볼 텐데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그리고 AMD입니다. 자, 이 세 종목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지난 1년간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바로 마이크로칩입니다.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 주가가 19.3% 정도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 추세를 지켜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반면 엔비디아는 1년 동안 7.67% 올라간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AMD는 거의 마이너스 20%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굉장히 커다란 조정을 받은 것이 AMD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레이팅인데요. 현재 SA 오토주 스코어를 기준으로 봐서는요, 마이크로칩 그리고 AMD가 바이 의견을 받고 있고요. 자, 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킹알파 연동돼 있는 블로거들이 아직까지는 보유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바이 의견,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치적인 분석,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퀀트 레이팅을 보시면요, 현재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를 받고 있고요. 반면 AMD 그리고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보유 의견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좋은 퀀트 스코어를 받는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 퀀트 팩터 그레이드를 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도 F가 아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AMD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것을 보시면요,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A를 3개나 받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A+, 모멘텀이 A, 그리고 EPS 리비전이 A-를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의 힘이 굉장히 좋다. 이런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AMD 같은 경우는요, 성장률에서 A-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의 장점은 수익률 그리고 모멘텀에 있다. 이렇게 세 종목을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종목의 배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배당이 거의 없죠. 0.07이니까. 자, 하지만 마이크로칩을 보시면요, 1.76이라는 굉장히 건강한 배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AMD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고요.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 밸류에이션이 나와 있는데, 자, 지난 1년간 매출의 성장 추세를 보시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게임 산업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0.2%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24.9%라는 매우 건강한 성장 추세를 지켜냈고요. 자, 반면 AMD를 보시면 지난 1년간 성장률이 43.6%를 찍으면서 가장 좋은 성장을 지켜냈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매출의 성장 추세를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1년 동안 10.7%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16.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 AMD 같은 경우는 거의 20% 정도 추가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나타내고 있는 전망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수익률입니다. 자, 그로스 프로핏 마진, 총이익 마진을 봤을 때 엔비디아는 56.9%, 마이크로칩은 67%, AMD는 51%거든요. 따라서 세 종목 모두 총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마이크로칩이 정말 좋은 총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자, 넷인컴 마진, 순이익 마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AMD는 16.2%, 그리고 AMD는 5.6%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자, 반면 마이크로칩을 보시면요, 25.7%라는 매우 높은 순이익 마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죠. 현금 흐름 마진을 보시면 엔비디아는 16.8%, AMD는 16.05%고요. 반면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26%가 넘어가는 현금 흐름 마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ROE도 좋겠죠. ROE를 보시면 17.9%가 엔비디아, 자 AMD는 4.24%인 반면 지금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무려 34%라는 굉장한 ROE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성장률도 그렇고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성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치적 분석을 했을 때 퀀트 레이팅에서 가장 좋은 수치를 받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발란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데투 에퀴티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 현황을 보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는 54.4%죠. 따라서 엔비디아는 자기 돈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은 54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좋은 수치고요. 자, AMD는 5.4%, 굉장히 낮습니다.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면 지금 부채는 5만 원밖에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AMD는 빌린 돈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반면 마이크로칩은 처음으로 좋지 않은 수치가 나오는데 104.9%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 자기 자본과 부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부채가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수치적 분석을 봤을 때는요, 마이크로칩이 현재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인다. 적어도 이 세 종목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메타 플랫폼즈 관련된 짧은 기사입니다. 자, 이번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메타 플랫폼즈에서 트위터의 라이벌을 런칭한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이거든요. 자, 메타 플랫폼즈가 이번에 보도되기를 디지털 타운스퀘어를 만든다고 합니다. 타운스퀘어라는 것은 유럽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에 여행을 다니시면요, 항상 각 도시의 중심에는 커다란 스퀘어, 광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이 정사각형 모양의 광장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뭐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카페라든지 레스토랑 같은 상권도 조성이 되고요. 이제 시장이 거기 들어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어울리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타운스퀘어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데요. 자, 디지털 타운스퀘어니까 플랫폼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즈에서 이번에 스탠드얼론이니까요, 새로운 앱을 하나 출시할 예정에 있고, 이 앱에서는 트위터에 대항할 만한 타운스퀘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게 성공할 확률이 있을까라고 좀 냉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은요, 어떻게 보면 이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실패한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라든지 가상현실 이러한 쪽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을까.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는 이런 트위터 같은 앱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발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3월 14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랑 제 와이프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두 번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이 채널의 제목이 아무래도 너무 긴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운 제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자, 이제는 더 이상 이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이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의 컨텐츠도요, 재밌는 영상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